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태국 방콕에 도착한 한 기자가 태국의 점성술가의 예언을 듣고 나서 태국의 민낯을 드러내려 하자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태국 정부는 그 기자를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을 때 제 인생이 이렇게 크게 바뀔 줄은 전혀 몰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덥고 습한 공기가 벽처럼 저를 덮쳤고 매캐한 향신료 냄새와 배기가스가 코를 찔렀어요. 제 이름은 소피아 로마노예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기자예요.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서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걸 정말 좋아해요. 처음에는 태국이 큰 기사를 쓰기 위한 최우선 선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막상 도착하자마자 이곳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라 전체가 여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거든요. 정부는 엄격하고 불공정했고 사람들은 정치 문제로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게다가 주변 국가들도 태국에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뉴스 기사를 썼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부 회의에 참석하고 태국 문화를 배우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 아래에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고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국 북부의 작은 마을에 대해 듣게 됐어요. 그곳에 프라수리아라는 특별한 점쟁이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평소에는 점 같은 건 잘 안 믿는데 뭔가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어요. 그 마을은 도시에서 꽤 멀었어요.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서 흙길을 1시간쯤 걸어야 했어요. 마침내 도착했을 때 간소한 나무집들과 마을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는 가축들이 보였어요. 공기는 방콕과는 달리 상쾌하고 맑았어요. 프라수리아는 큰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띤 할아버지였죠. 그는 제가 앉을 수 있도록 앞에 깔린 돗자리를 가리켰어요. 먼 길을 왔군요. 그가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답을 찾으러 왔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는 오랫동안 제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마치 제 속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말을 시작했어요. 당신은 다리가 될 것이오. 하지만 불길을 조심하시오. 붉은 별이 당신을 눈멀게 할 것이고 검은 구름이 당신을 질식시킬 것이며 동쪽에서 온 호랑이가 당신의 자존심을 시험할 것이오. 흰 꽃을 지켜야 다리가 타버리지 않을 것이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의 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뭔가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지만 그 이상한 기분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프라수리아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뒷전으로 밀어놨죠. 저는 태국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문제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미얀마에서 일자리나 그들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태국으로 온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식을 알아냈어요. 이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정말 끔찍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집도 충분한 음식도 없었죠. 심지어 몇몇 가족들은 헤어지기도 했어요. 저는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태국 신문들은 그 기사를 싣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정부를 화나게 할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이 일은 저를 몹시 답답하게 했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알 필요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상으로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난민 캠프를 보여주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왜 정부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불공정한지 설명했죠. 놀랍게도 제 영상은 정말 인기를 끌었어요.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화가 났고 변화를 원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시청하면서 저도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끔 취재를 나갔을 때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낯선 차들이 제 아파트 밖에 주차되어 있기도 했고요. 전화 통화 소리가 이상하게 우웅거리면서 누군가가 도청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새 영상을 편집하다가 문득 프라수리아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검은 구름이 당신을 질식시킬 것이오. 그가 말한 검은 구름이 이걸 뜻하는 걸까? 정부가 진실을 가리려고 저를 침묵시키려는 걸까?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주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위험이 커지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보도해야 했어요. 컴퓨터를 끄고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저는 뭔가 큰일의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어요. 그 일이 태국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저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건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거였어요. 프라수리아의 예언이 앞으로 제가 상상도 못한 도전들 속에서 저를 이끌어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위험들, 그리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팽팽하게 느껴졌어요. 방콕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사랑했던 태국이 눈앞에서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엔 현지인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거리들이 이제는 이상하게도 조용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고 저는 그 이유를 알아내고 싶었어요. 북적거리는 시장을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모두들 정부의 새로운 규제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죠. 미얀마에서 온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미얀마는 서쪽에 있는 우리 이웃 나라였고 그곳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태국으로 왔는데 이제 그들은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저는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기자로서 진실을 전하는 게 제 일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간단한 간식들을 챙기고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러 나섰어요. 제 첫 번째 목적지는 국경 근처에 있는 난민 캠프였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가족들이 좁은 공간에 몰려 살고 있었고 먹을 것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들은 부모를 도와 일을 찾거나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민이라는 어린 소년을 만났어요. 민은 자기 가족이 미얀마에서의 폭력을 피해 도망쳐 왔는데 태국에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해줬어요. 우리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민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어린아이에게서 보기 힘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왜 여기서는 우리를 원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의 말 하나하나를 모두 적었어요.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져야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을 알리려고 하자마자 큰 벽에 부딪혔어요. 제가 평소에 기고하던 신문사들이 갑자기 신중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 기사를 게재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위험해요. 한 편집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정부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전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제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난민 캠프에서 만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올렸는데 민의 얼굴과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그 영상이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반응을 얻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영상을 봤고 그들은 영상을 친구, 가족들에게 공유했어요. 순식간에 난민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태국 전역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돕고 싶다며 질문을 던졌고 지도자들에게 답을 요구했어요. 마치 우리가 드디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공과 함께 위험도 따라왔어요. 어느 날 밤에는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고 가끔은 누군가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아파트가 누군가에 의해 뒤져진 걸 발견했어요. 아무것도 사라지진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가 저를 침묵시키려는 경고였죠. 그때 저는 몇 년 전 만났던 점성가 프라수리아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는 저에게 검은 구름이 저를 질식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죠. 이제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부가 진실을 숨기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려는 시도가 바로 그 검은 구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떤 위협이나 방해도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었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꼭 전해야 할 이야기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느 날 밤 제가 새 영상을 편집하고 있을 때 정부에서 일하는 한 여성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그녀는 제 영상을 받고 저를 돕고 싶다고 했어요. 정부가 이민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자국의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메일을 읽으면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건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이야기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었죠. 이 정보를 공개하면 정부가 저를 막기 위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몇 시간 동안 고민했어요. 민과 그의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언제나 진실을 전하기로 했던 제 자신과의 약속도 생각났어요. 그리고 프라수리아가 저에게 한 말도 떠올랐어요. 그는 제가 다리가 될 거라고 했어요. 어쩌면 제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였을지도 몰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는 것. 진실과 그 진실을 들어야 할 사람들 사이의 다리 말이에요. 해가 떠오를 무렵 저는 결심을 내렸어요. 문서를 공개하기로 했어요.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그 다리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검은 구름이 저를 질식시키려 해도 저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용기라는 건 때로는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진실을 들으려는 사람들, 관심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변화에 대한 희망도 있을 테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진실이라는 건 어둠 속의 작은 불꽃처럼 퍼져나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불꽃을 계속해서 지킬 생각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태국에서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이야기가 찾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프라수리아의 예언에서 말한 붉은 별이 내 눈앞에서 현실로 형성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은 강력한 영향력과 밝은 붉은 깃발을 앞세워 점점 더 태국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어요. 우리 정부가 중국 기업들과 관료들과 거래를 시작하는 걸 지켜보는 건 마치 느린 속도의 점령을 보는 것 같았죠.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큰 기사는 중국이 어떻게 몰래 태국의 도로, 다리,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중요한 것들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다루기로 했죠. 몇 주 동안 관련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진실을 캐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길 두려워했지만 그들도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료를 모으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비밀 거래들이 있었던 거예요. 몇몇 태국 관료들이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태국보다 중국에 더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도 밝혀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중국이 우리나라에 군사기지를 세우려는 계획이 있다는 거였어요. 만약 그게 실현된다면 중국은 태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였죠. 이 정보가 정말로 폭발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면 모든 게 바뀔 수도 있었어요. 흥분되면서도 동시에 엄청 긴장되는 기분으로 내가 알아낸 걸 세상에 알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상황이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태국 정부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알아차렸고 그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중국의 압박을 받아 이 모든 걸 조용히 덮으려고 했죠. 어느 날 갑자기 제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사라졌어요. 제가 조사 내용을 공유하던 유튜브 채널도 아무런 경고 없이 폐쇄됐어요. 어딜 가나 누군가가 저를 따라다니는 걸 느꼈어요. 때로는 대놓고 따라오기도 했고 그들은 제가 감시받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려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도 긴장을 풀 수 없어서 늘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협박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저 일을 그만두라는 메시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물러서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솔직히 겁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무서웠어요. 정부가 저를 막기 위해 큰일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들은 저를 문제아로 몰아가고 제가 모든 걸 거짓으로 꾸며낸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증거가 있었고 그들이 저를 침묵시키도록 놔두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어요.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대규모 공개회의를 열기로 한 거죠. 태국과 중국 사이의 부패한 거래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사람들이 알아야 했거든요. 이건 제가 해본 일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었어요. 제 직업도 자유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걸려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꼭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큰 회의를 앞두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온갖 일이 머릿속을 맴돌며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떠올랐죠. 상황이 더 이상 긴박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중국 관리들이 태국 경찰에게 저를 체포하라고 요구했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회의를 강행하고 체포될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인지 말이죠. 어두운 방에서 생각에 잠겨있을 때 프라수리아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붉은 별이 저를 눈멀게 할 거라고 했단 말이요. 이게 그 말 뜻이었을까요? 중국의 영향력, 즉 붉은 별이 제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가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정을 내렸어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기로요. 여기까지 왔고 너무 많은 걸 알아냈기 때문에 이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프라수리아가 말한 대로 저는 진실과 그 진실을 알아야 할 사람들 사이의 다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증거를 챙기고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본 뒤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어요. 방콕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지 궁금했어요. 걷는 동안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이 순간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느꼈죠. 하지만 그날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인생을 바꿔놓을 날이 될 거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해야겠네요. 한국이 제 이야기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방콕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모든 게 곧 달라질 거라는 걸 깨달았죠. 모든 건 하나의 메시지로 시작됐어요.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단 한 통의 이메일이었죠. 제목은 한국에 있는 태국 이민자들의 진실이었어요. 이메일을 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읽어나갈수록 제 눈은 점점 더 커졌어요. 익명의 제보자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마약 조직에 대해 말해줬어요.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으로 온 태국 사람들이 마약 판매를 강요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태국에서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거였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항상 저에게 매력적인 나라였거든요. 불과 몇십 년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성장한 걸 존경했어요. 음악도 멋지고 기술도 뛰어나고 민주주의도 강하게 자리 잡은 나라잖아요.
저는 종종 태국도 한국에게서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국 간의 어두운 연결고리를 알게 된 거죠. 마치 제가 동경하던 영웅에게 끔찍한 비밀이 있는 걸 알게 된 느낌이었어요. 이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위험하긴 했지만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죠.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심지어는 몰래 한국까지 다녀왔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한국에 홀로 남겨진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태국인 노동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마약 판매를 강요당했다고 말했어요. 몇몇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들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또한 마약 거래를 막기 위해 애쓰는 용감한 한국 경찰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저를 믿고 자료와 보고서를 공유해줬어요. 제가 그 정보를 신중하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마약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부패, 탐욕, 그리고 권력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상류층 사람들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었죠. 점점 그 점쟁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동쪽의 호랑이가 너의 자존심을 시험할 것이다. 이제야 그 말이 이해됐어요. 한국이라는 호랑이가 저를 우리나라의 쓰라린 진실과 마주하게 만든 거죠. 이 이야기를 쓰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써야 했거든요. 실수라도 하면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었고 최악의 경우엔 나쁜 놈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었어요. 마침내 기사를 내보냈을 때 그건 마치 폭탄을 터뜨린 것 같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었어요. 뉴스 채널에서도 다루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댓글과 공유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는 경찰이 제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태국 마약 조직에 연루된 여러 사람들을 체포했어요. 정의가 실현된 건 기뻤지만 범죄에 휘말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태국의 반응은 격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했어요. 정부는 저에게 화가 났어요.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를 망치고 있다고 했거든요. 순식간에 저는 유명해졌어요. 아니, 악명 높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TV와 신문에 제 얼굴이 나왔고 거리에서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손을 잡으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노려보기도 했죠. 저는 이제 강력한 적을 만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태국 정부는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어요. 제가 한국과 태국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기자로서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압박감은 엄청났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누가 저를 찾아오지 않을까 불안했거든요. 가족들은 걱정으로 마음을 졸였고 친구들은 저와 엮이기 싫다며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어요. 제가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으니까요. 어쩌면 제 기사가 태국과 한국 양쪽의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점쟁이의 말이 이미 너무 많이 맞아떨어졌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정확한 답은 몰랐지만 저는 어떤 일이 오든 맞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제야 진실의 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싸워나갈 거예요. 차갑고 눅눅한 감옥이 이제 제 집이었어요. 저는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죠. 쇠창살은 어두운 조명 아래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여기 갇힌 지 2주가 지났지만 시간이 끝없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 로마노, 제가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거야? 매일 똑같았어요. 얇고 울퉁불퉁한 매트리스에서 일어나고 문틈으로 밀어넣는 밋밋하고 죽 같은 음식을 먹고 작은 감방을 왔다 갔다 걸어 다녔죠. 7걸음 앞으로 돌고 다시 7걸음 뒤로. 계속 반복이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고요함이었어요. 얘기할 사람도 없고 반가운 얼굴도 없고 위로해줄 말도 없었죠. 그저 제 머릿속에서만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걱정하고 있을까요? 엄마는 분명 걱정으로 얼굴이 잔뜩 찌푸려졌을 거예요. 아빠는 아마 우리 집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리고 있을 테고요. 제 여동생 줄리아는 5분마다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함께 일했던 동료 기자들도 떠올랐어요. 아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포기했을까요? 그들이 책상에 앉아 평소처럼 타이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더는 평소와 같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간수들은 저한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을 걸 때면 날카로운 명령이거나 비웃음 섞인 말이었죠. 저는 소피아예요. 참 많은 일을 겪었어요. 감옥에서 나온 후 세상이 저를 버린 것 같았어요. 가족들은 정부가 무서워서 저와 연락하는 걸 꺼렸고 예전 직장 동료들은 거리에서 마주쳐도 저를 모르는 척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했어요. 그들도 두려웠을 테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정작 태국에서는 마치 제가 끔찍한 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아무도 저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점쟁이 프라수리아가 말했던 다리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큰 실수를 한 게 아닐까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점쟁이가 말했던 하얀 꽃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꽃이 아마도 진실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진실은 약하고 여린 꽃처럼 돌봄과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강해질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일하기로 결심했어요. 다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요. TV에 나오거나 신문 헤드라인에 제 이름이 오르는 걸 목표로 삼는 대신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잘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노점상, 택시기사, 큰 호텔의 청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종종 권력자들이 숨기려 하는 정보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태국의 일상 이야기를 짧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여줬어요. 그 이야기들을 다양한 이름으로 온라인에 올렸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공감하며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기자로 활동하던 지훈이라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와 함께 우리나라와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변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써보자고 했어요. 너무 신났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예전에 한국, 즉 동쪽의 호랑이와 엮인 일이 저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특별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가난하고 엄격한 지도자들이 통치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멋진 영화와 음악을 만들고 정부에 불만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나라로 변했잖아요. 한국이 그렇게 많이 변할 수 있었다면 태국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지훈과 저는 두 나라의 젊은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방콕에서 평화 시위를 조직하는 학생들, 서울에서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신고할 수 있는 앱을 만든 청소년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젊은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하면서 다시 하얀 꽃이 떠올랐어요. 아마 그 꽃은 단순한 진실이 아니라 이 젊은이들의 희망과 꿈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들은 작은 하얀 꽃봉오리 같았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활짝 피어날 준비가 된 상태였죠. 그래서 우리는 태국, 한국, 그리고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름은 내일을 위한 아시아의 목소리로 지었어요. 웹사이트를 만드는 건 쉽지 않았어요. 현안 정보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웹사이트가 드디어 완성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트남에서 한 소녀가 자기 마을에서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야기를 썼고 일본에서 한 소녀는 이웃 노인들을 돕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눴어요. 태국에서 이름을 말리라고 할게요. 말리는 친구들에게 온라인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법을 가르친 이야기를 올렸어요. 말리의 이야기는 제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더 똑똑하게 해내고 있었어요. 단순히 진실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진실을 찾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녀에게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떻게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몇 가지 조언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의 웹사이트가 성장하면서 저는 점쟁이가 말한 다리가 바로 이거구나 느꼈어요. 그런데 저 혼자만의 다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공유한 이야기들과 꿈들이 모여서 각 나라와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된 거예요. 물론 여전히 위험은 있었어요. 어느 날 태국 정부가 우리 웹사이트를 폐쇄하려 한다는 경고를 받았어요. 잠시 동안은 정말 공포에 휩싸였어요. 우리가 애써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까 봐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친구들이 우리 웹사이트를 한국 서버에 호스팅해주겠다고 했어요. 다른 지지자들은 미러 사이트를 만들어주었고 그래서 한 곳이 닫혀도 다른 사이트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진실과 희망의 하얀 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네, 여전히 태국에서는 조심해야 해요. 길거리를 걸을 때마다 뒤를 살펴야 하지만 이제 저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어요. 우리의 작은 하얀 꽃은 이제 온 아시아 사람들이 가꾸는 정원이 되었고 그 덕분에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곳은 방콕의 작은 카페예요. 옆에 앉은 사람이 제 이야기를 휴대폰으로 읽고 있는데 제가 바로 그 작가라는 건 모르고 있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부심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정부는 여전히 강압적이고 변화는 더디지만 우리 웹사이트에서 젊은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걸 볼 때면 오랜만에 진짜 희망을 느껴요. 점쟁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결국 다리가 되었어요. 다만 제가 예상했던 다리는 아니었지만요. 그리고 그 하얀 꽃? 이제 그건 더 이상 저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함께 그 꽃을 더 강하게 키우고 있어요.